인공위성 추락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요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포보스 그룬트라는 화성에 있는 위성 포보스를 탐사하려고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고장나서 추락하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빙빙 돌다가 추락하기 30분 전에 대한민국 제주도 상공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차하면 제주도로 추락할 뻔했죠. 네, 결국 여기 지나서 추락을 했는데 30분이면은 뭐 사실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느낌이지만 아슬아슬하지 않은 느낌. 네. 아무튼 이런 굉장히 위험한 연구를 했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은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도 사실 도망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추락해도 6시간 전에 이제 마음의 준비랑 시간을 걸 뿐이지 도망은 못 갑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연구를 했고 나사와 같이 인공위성 편대 비행하는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거는 재작년에 발사를 했고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주산업은. 네, 그리고 오늘 좀 분위기가 오붓하다 보니까 지난번 토크 때도 좀 스페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준비한 궤도의 셀럽과의 사진 시리즈라고 제가 이제 궤럽이라고 궤도 셀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쓸신잡 1편의 정재승 교수님, 알쓸신잡 2편 시즌2의 장동선 박사님, 알쓸신잡 3편의 김상훈 교수님. 일단 알쓸신잡은 끝났어요. 힘을 좀 찍으시지. 알쓸신잡은 끝났고요. 1, 2, 3편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 요거는 좀 유니크죠. 화장실 가시던 걸 잡아가지고 급하게 지금 뭐 합성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계시는데 합성 아닙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잡고 있어. 아이돌 뒤에 잡고 있어. 엄지? 아이돌 이 친구가 누가? 뭐 ESC인가 뭐 컨트롤인가 이런 이름인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연석 셰프, 닮았는데. 박명수, 인순이, 오순이 누님. 합성 아닙니다. 되게 닮았는데. 네. 그리고 프로골퍼 신지혜 선수. 네, 박항서 감독님 입간판. 웃기려고 했어요. 입간판이 있는데 실제로 박항서 감독님을 제가 뵀는데 입간판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입간판이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김호준 선수 다 여기 들어가네. 이분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되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네, 김호준 총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제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뭔가 좀 아시는 분 계세요?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네, 알죠? 훌륭한 분입니다. 뭡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뭐 정의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비운의 시트콤 감자별 2013 QR3 아시나요? 네. 여기는 다 아는 분이 많으시다. 네. 2013 QR3라는 이 소행성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 이름을 제가 만들었고 이 감자별의 궤도에 대한 자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뭐 이순재 선배님, 하연수, 노주현, 잘 몰라요 다. 여진구. 아무튼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의 대사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했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김용옥 감독님이 너무 재밌다고 한번 출연하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김병옥 감독님 다 아시죠? 네, 순풍산부인과랑 하이킥 하신. 네. 근데 이게 시청률이 2% 정도 나왔어요. 응답하라가 그때 20% 나와서 둘이 붙었는데 김병옥 감독님이 그 뒤로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부분이 대사가 하연수 씨랑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하연수 씨를 뵙는구나 하고 갔는데 이 친구들 만났어요. 이 친구들. 네, 이 친구들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하연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연수 씨 대사 사이사이에 제 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활동
그 이런 드라마나 시트콤에서의 자문도 하고 있고, 네, YTN 사이언스 환경 살리고라는 걸 제가 비운의 파일럿 프로그램 19장이라고 했다가 4부작 만에 종영해서, 네, 그랬더니 원래 4부작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했던 거고요. 상해, 중국 상해에서도 3년째 이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학 소통 강연을 하고 있고, 네, 이런 활동들을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데, 오늘은 컨텐츠를 하지 않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어떤 특정 과학 콘텐츠를 할 게 아니라 왜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나오면은 연애 과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할 건데 안 나오면 콘텐츠로, 네, 콘텐츠로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왜 하는가? 과학 소통을 왜 하는가? 우선 이걸 설명하기 전에 과학 교육과 과학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과학 소통, 과학 교육,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쉽냐 어렵냐? 그럴 수 있죠. 과학 소통은 뭐, 과학 교육은 뭐죠? 방향성? 방향성의 차이? 응? 교육은 그냥 가르쳐주는 거고 네. 소통은 그냥 얘기하는 거. 오, 그렇군요. 그냥 얘기하는 거랑 가르쳐주는 거. 아, 가르쳐주면 교육이고 그냥 얘기하면 소통입니까? 저는 그럼 계속 그냥 얘기하고 있었군요. 네,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학교에 그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게 바로 이 과학 교육.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학 소통은 조금 달라요. 과학 교육은 굉장히 준비가 된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교 1등이야. 선생님이 나와서 과학 교육을 하십니다. 아, 신나요. 너무 재밌고 막 쑥쑥 흡수해요. 하지만 내가 주로 엎드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어오죠. 그 학생들을 위한 게 사실 과학 소통입니다. 즉 준비가 된 학생들을 위한 게 과학 교육, 준비가 되지 않는 전혀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게 과학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위해서 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네. 뭔지 아세요? 네. 네, 무슨 영화일까요? 아메리칸 파이. 맞습니다. 저분이 이런 쪽 영화를 잘 보시는 분이라서 이런 영화, 이 아이들은 몰라요. 맞추면은 큰일 납니다. 어머니한테 큰일 나는 건데. 초등학교 네, 6학년 아메리칸 파이. 처음 봐요. 무슨 영화죠? 야한 영화. 뭐 야한 영화입니까? 네, 무슨 영화죠? 안 봐서 모르. 시티 오브 신시티. 신시티. 아, 그렇죠. 사인 곡선 밑에 시티가 있죠. 신시티. 네, 사인 시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건 무슨 영화일까요? 이북. 월이. 원리. 아, 저분 이북이래, 뭡니까? 아까 뭐 컨닝 했으니까. 와, 대박. 아, 그럼요. 월에 오일러의 수 2가 적혀 오일러만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월 2. 예. 벽이. 네. 마지막 문제. 이건 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꿈속으로 들어가는 영화 인셉션. 네. 물론. 이게 그 영국에서 술집에 과학자들이 이러고 돌아요. 네. 이런 거를 재미있게 그냥 즐깁니다. 맞아요. 실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그냥 수학 기호입니다. 근데 이 수학 기호를 영화라는 문화랑 접목을 시켜서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거를 대중과 공유하고 서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과학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왜 해야 되는가? 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학 교육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데 과학소통 왜 해야 되나? 궤도는 왜 이런 책을 쓸까? 그죠? 교과서만 잘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돼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렇죠. 한 4페이지까지는 새까맣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새까매지고. 뭐지? 뭐 모르겠어. 이게 괜찮습니다. 제 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이제 과학 소통,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어차피 똑똑한 애들이 과학을 해야 된다. 어차피 똑똑한 애들이 과학을 잘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은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도 그들은 똑똑한 아이들만큼 성과를 못 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 슈타인 형, 이분들이 사실 굉장한 천재죠. 세계의 천재. 이 두 분이 해낸 업적이 굉장히 많은 과학자가 한 업적을 합쳐도 이분들이 더 클 정도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주 세계의 천재란 말이죠. 그럼 결국 이분들만 과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굳이 과학에 관심 없고 별로 뭐 똑똑하지 않은 뭐 로우 레벨의 학생들한테는 굳이 과학을 안 가르치는 게 이득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학생 왜 동의하지 않죠?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아무튼 동의하지 않죠. 네. 사실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사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은 별로 성과를 못 내는데 그러면은 사실 아예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학 가르치지 말고. 그러다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네,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전기라는 걸 처음 찾아냈어요. 근데 이분이 대표적인 열등생이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 정말 읽고 쓰기를 못했어요. 읽기만 하고 쓰기를 못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열등한 학생 중에 하나였고 뭐 수학, 과학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안도 어렵다 보니까 그 복사실에 재본공으로 들어갑니다. 재본하는 걸 보조하는 역할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12살 때까지. 뭔지 아시죠? 복사실에 가면 이렇게 막 책 복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걸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재본을 하고 맡겨놓고 재본이 나왔는데 찾아가지 않는 책들을 발견했어요. 그 책들이 바로 과학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과학자를 따라서 본인을 연구실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을 따라가서 죽어라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 과학적인 성과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왜일까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뉴턴이랑 아인슈타인 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였어요. 전기. 수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이 전기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10번, 20번, 30번 할 때 100번, 1000번, 10,000번의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실험을 초기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결국 전기를 찾아냈죠. 만약에 똑똑한 과학자였으면 솔직히 내가 똑똑하더라 100번 해보면 아닌 걸 알아요. 각이 나옵니다. 100번 딱 하고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수고해라 이러고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똑똑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무 전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10,000번 반복한 끝에 전기를 찾았냐. 그 뒤로 이분이 한 거는 굉장히 많은 대중감염을 다닙니다. 왜냐면 똑똑하지 않은 과학자가 똑똑한 과학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린아이, 노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중들 본인 같은 과학자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이분이 처음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실험을 보여주고 과학 얘기를 할 때 처음 나온 용어, 처음 사용한 용어가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본인을 처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말했어요. 네,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도 촛불이 없이는 암흑 속에서 절대 빛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초는 굉장히 싸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암흑 속에 들어가면 초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다이아몬드는 혼자서는 전혀 빛이 안 납니다. 하지만 옆에 값이 아주 싼 양초를 하나 갖다 놓으면 다이아몬드는 엄청 찬란하게 빛나겠죠. 즉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열등했지만 분명히 내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전작의 아버지 패러데이가 찾아낸 전기를 바탕으로 뒤에 맥스웰 같은 똑똑한 과학자가 이론적인 베이스를 전부 세우게 됩니다. 실제 실험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건 약했지만 결국 후대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남겨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느낌상 내 하면 안 되는 타입입니다. 너무 흔해 보이잖아,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렇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 외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아직. 과학자들은 쉽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과학자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문제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연구자의 공급 부족. 우리 정재승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세요. 이분은 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 정재승 교수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타고난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너무나도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재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너무 뛰어난 분이라 강연을 하라고 불러도 지루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굉장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 계실까요? 10분도 안 됩니다. 결국 타고나는 분들은 제한이 있고 타고나지 않은 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만나기 쉽지 않았죠. 두 번째, 콘텐츠가 사실 강연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강연을 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강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다 강연만 해. 과학자 중에 강연 아닌 거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연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현재. 그래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데 다른 걸 할 수 있을 만한 기량을 갖출 준비도 안 돼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학계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연구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열심히 뭐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이 김 교수 요새 시간이 많은가 봐. 그럴 시간에 잠이나 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계에서조차 이런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소통을 하지 않는 학자가 훨씬 더 훌륭한 학자,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는 학자는 뭐 연예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기도 하고, 연예인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